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개론의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정낙훈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지구의 구조와 지각의 물질에 대해서 고체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은요, 지구의 구조와 지진파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지진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쪽 내용 언제 배웠었죠?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진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배웠던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그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지진파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했었는데요. 아직 기억이 이제 많이 안 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진파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교재에 약간 좀 언급이 덜 돼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첫 번째 지구의 구조, 지진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구의 구조에서 지진파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지진파라고 하는 건 지진이 발생됐을 때에 어떠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 그때 이 파동을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진파를 도대체 고체지구에서 왜 배워?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과거 유고슬라비아에 어떠한 그 지구 물리학자가 있었죠. 모로비치치라는 물리학자가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어떤 구조를 알아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파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진파는 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어떠한 구성 물질이라든가 지구 내부의 어떠한 활동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시작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교재 그림과 동일합니다.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떠한 정의를 보면 암석에 가해진 힘이 탄성 한 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더 이상 얘네들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얘네들이 빵 끊어지게 되는 거죠. 뭐 단층이라든가 지하 동굴의 붕괴라든가 뭐 판의 이동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인해서 발생됐던 응축되어 있던 어떠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이제 탄성 한계를 넘어 단층이 발생하게 되면 암석에 응축된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의 형태로 탄성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진은 탄성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곳.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면 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가 지진파가 발생된 그 지점, 그것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연직 상방으로 지표의 어떤 요 지점을 진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진원은 주로 지하 깊은 곳에 지하에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앙은 항상 지표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죠. 지상에 굴곡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원으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직선 거리가 되니까 최단 거리가 될 수는 있다. 지표 굴곡 무시하고요. 이랬을 때는 진앙이 최단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 발생 원인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진파 발생 원인은 교재를 볼게요. 규모가 큰 지진은 주로 단층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지만, 이 화산 폭발이나 지하의 공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 동굴의 붕괴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진이 발생됐을 때 항상 뉴스로 보면 규모 어느 정도, 진도 몇, 이런 얘기에 많은 우리는 뉴스를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규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때가 있고 진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언급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규모와 진도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은 요소예요. 왜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한 규모를 언급했을 때는 자, 동일한 지진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측정하는 지역이 어디든 규모는 반드시 어때요? 동일한 지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된 에너지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규모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며 동일한 지진이다라고 하면 측정하는 위치 아무런 문제 없이 에너지 총량은 똑같으니까 지진 규모는 모두 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도라는 것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진도는 뭐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도, 어떠한 사람이 느끼는 강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어떤 것, 피해 정도,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을까라고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진도예요. 그러면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 이 파동은 뭐 우리가 이제 전파되는 모습에 따라서 레이저처럼 이렇게 평면 형태로 전파가 되는 파동도 있죠. 아니면 뭐 촛불처럼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파동이 있죠.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한 곳에서 발생이 됐죠. 뭐죠? 진원이죠. 진원에서 발생된 이 지진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였어요? 구면파요. 구면파. 평면파가 아니라 구면파예요. 구면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얘네들이 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해요. 따라서 이 구면파, 쉽게 생각하면 빛의 밝기를 생각해 주셔도 돼요. 촛불 같은 경우, 뭐 태양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구면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하죠. 따라서 어떤 한 지점에서 뭐 빛이 발생됐다, 지진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요 특정한 거리에,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뭐 어떤 빛이 도달한다. 뭐 지진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빛을 예를 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비약이 있긴 하지만 또 얼만큼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얘네가 비추는 면적이 가로 2배, 세로 2배 증가해요. 그래서 기준거리에서 얘는 기준거리가 얼마예요? 2R이 된 거죠.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같은 면적에 도달한 에너지는, 자, 여기 도달했던 에너지가 전체 이만큼을 비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면적에 비춘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구면파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진도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양의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같은 면적에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된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진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느끼는 피해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에너지가, 도달한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지구 내부 물질이 밀도가 모두 다 똑같은 걸로 돼 있어야 돼요. 똑같은 동일한 물질에 똑같은 밀도로 돼 있을 때나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실 지구 내부는 다양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혼합물이에요. 지구 내부의 어떤 구조도 다 달라요. 집을 아무 곳에나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 내부에 어떤 곳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존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 진도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무엇에 영향을 또 받아요? 지구 내부의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구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도 이 진도는 영향을 받게 돼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쪽 집안이 지진에 약한 집안이다라고 하면 진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만약에 등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밀도가 동일하다 이런 문항이 등장하게 되면 거리가 멀면 진도는 약해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지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거리가 가까운 지역보다 지진에 취약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피해 더 크게 발생되는 거예요. 과거에요. 한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진원하고 가까운 지역의 피해 정도는 작았지만 오히려 멕시코의 수도였던 멕시코시티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어요. 그쪽에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시티 자체가 이 섬으로 돼 있던 어떠한 물을 메꾼 다음에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지진에 취약한 집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은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도 자체는 더 크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진파의 성질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지진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이고요. 이 지진파의 파동은 마찬가지로 매질이 있어야 전파가 되는 파동이에요. 탄성파예요. 탄성파. 매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지진파는 한 가지 종류만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진파의 종류는 이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어차피 지진파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진파는 반사와 굴절을 하게 돼요. 자, 어떤 경우에 반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매질이죠. 서로 다른 어떤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사가 됩니다. 빛의 반사와 똑같아요.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이 지진파도 서로 다른 매질의 어떤 경계에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떠한 물질의 상태가 급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반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또한 이러한 매질의 경계를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통과하거나 뭐 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 매질이었지만 매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 밀도가 달라진다든가 또 지구 내부의 온도가 달라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진파는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왜 굴절이 일어나게 되냐면 매질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파는 굴절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의 반사가 일어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굴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굴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어떠한 물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층상 구조를 밝혀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어떤 경우에 이제 변하게 되냐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파의 속도는요. 지구 내부의 요소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밀도 요소라든가 어떠한 지구 내부의 물질에 또 다른 이 지진파를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진파의 속도는 결론적으로 밀도가 커지면 지진파의 속도도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밀도에 대한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떠한 밀도 요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밀도에 대한 건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는지,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는지, 큰 물질인지 작은 물질인지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도 요소는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것도 영향을 주게 되냐면 지구 내부에 온도도 밀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부피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죠. 열팽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진파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성질은 알아봤어요.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고, 이 굴절이 일어나는 것도 지진파의 속도가 통과하는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진파의 속도는 어떤 때 빨라지고 어떤 때 느려지느냐. 밀도가 커질 때 빨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엔 지진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파 종류는 우선 실체파라는 것과 표면파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밑단에 니은하고 나옵니다. 실체파와 표면파. 실체파는 진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를 통과해 진행하는 지진파에 해당이 되고요. 표면파는요, 진원에서 시작해 지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지진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면파라고 하는 거는요, 진원에서 시작한다. 요 말 표현보다는 조금 어느 쪽으로 하면 되냐면은요,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어떠한 높이를 가지고 있다면 진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게 뭐라 말씀드렸죠? 진앙이라 그랬죠. 이 표면파는 표면으로만 전파가 되는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진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조금 교재를 살짝 수정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진파에 대한 이제 실체파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실체파는요, 진원에서 출발하게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동이 있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관측소에 도달하는 파동이 있어요. 즉,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전파 속력이 제일 빠른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피파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발음은 좀 이렇게 좀 걸러주시고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파동이 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파는 전파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실체파 중에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S파가 있어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해서 두 번째 도착한다고 해서 S파라는 지진파가 존재합니다. 피파와 S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종파예요. 종파. S파는 횡파예요. 자, 종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떨림이 생겨요. 어릴 때 가지고 노셨던 뭐 무지개링 같은 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스프링 막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뭐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이걸 앞뒤로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높은 곳과 엉성한 것, 밀한 것과 소한 것이 쫙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쵸? 막 중간에는 계속 얘네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밀한 것과 소한 것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파동이 피파에 해당이 돼요. 종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체파 S파는 횡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파는요. 이 횡파는요. 어떤 거냐면 넘어갈 뻔했어요. 얘를 그 무지개링이라고 하는 거를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막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되는 게 전파가 되죠.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는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떨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 횡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요 S파가 횡파에 해당이 되죠. 표면파는요. 전체적으로 L파라고 얘기를 해요. 롱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면파에는 러브파라는 것과 레일리파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중요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중요도는 두 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표면파라고 하는 거는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력이 굉장히 느려요. 가장 늦게 도착을 하고요. 이 파동의 진행하는 형태에 따라 러브파라는 것과 레일리파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진폭은 매우 큰 그러한 파가 표면파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체파인 P파와 S파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러한 파동이다. 얘네가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말로써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 입체적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스럽죠. 왜? 얘네들은 선지로 나오지를 못해요. 선지로 나오면 반칙이에요. 반칙.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국어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눈으로 봐야지 좀 좋아요. 그림으로 표현해야지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P파와 S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표면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폭이 가장 크고 가장 느리고 피해 정도가 가장 크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P파의 모양이랑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진파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파동이 P파예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진행 방향이죠. 이쪽이 진행 방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떠한 요 한 점의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빨갛게 잘 보일까요? 파티클 모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진동 방향은 좌우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어떻게 나란하게 진동하는 이러한 파동이 바로 P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파 속력은 5에서 8km/s인데요. 간단하게요. 1초에 8km를 간다. 8km/s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폭은 제일 작아요. 따라서 피해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통과하는 물질의 상태를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다 통과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P파, 프라이머리 웨이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S파를 보도록 할게요. 세컨더리 웨이브에 해당이 되죠. 이 S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이 이쪽이에요.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요. 여기서 파티클 모션을 보니까 얘가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게 바로 S파에 해당이 돼요. S파는 P파보다는 전파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1초에 4km 정도 가요. 횡파죠, 이게. 그쵸? 그러나 P파보다는 진폭이 커요. 그래서 S파 같은 경우에는 P파보다는 진폭이 크기 때문에 P파보다는 피해 정도가 크다. 자, 그리고 통과 물질은 얘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 S파가 전파가 안 되는 구간이 또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체가 아닌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러한 요소 S파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좀 전까지는 실체파를 봤고요. 이번에는 표면파 중에서 레일리파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영상이 이제 움직이는 영상인데 멈춰놨어요. 그쵸? 자, 레일 웨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파티클 모션을 보면 위쪽에서는 이쪽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근데 아래쪽은 조금 떨려요. 이런 형태로 해서 전파가 되는 게 바로 레일리파예요. 피해 정도는 굉장히 큽니다. 이 표면파의 한 종류고요. 또 다른 표면파 한번 볼게요. 러브파라는 게 있습니다. 러브파. 러브예요. LOV. 진짜. 그쵸? 러브파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어떠한 이 표면 쪽에 해당하는 이 매질이 한 점에서의 이 진동 방향은요. 이렇게 움직여요.
마치 횡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는 많이 움직이고 아래는 조금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위에가 일로 가면 밑에가 그 다음에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약간씩 약간 딜레이가 밑에 더 생기면서 이런 형태로 전파가 되는 게 바로 러브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 정도가 큰 표면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P파를 보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S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P파가 도달했을 때 지표는 어떻게 떨릴까? S파가 도달했을 때 지표가 어떻게 떨릴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진원은 깊이가 300km 이상 되는 곳에 진원을 가지고 있는 지진도 있어요.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지구 내부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이 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얘네들이 전파가 될 때 위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연직 위로 진앙 쪽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진앙에서는 P파의 흔들림은 상하 흔들림을 보여주겠죠. 땅을 기준으로 하면. S파의 흔들림은 좌우 흔들림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지진파가 이제 굴절하는 거는 무시를 하고요. 만약에 지진파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 그쵸?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은 구분짓기에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P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파에 의해서는 좀 좌우의 진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S파에 의해서는 S파는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도착하게 되면 S파의 형태는 약간 위쪽 아래쪽의 진동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파가 오면은 땅이 위아래로 흔들린다?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좌우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곳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S파가 도달하게 되면 좌우로만 진동을 한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위치가 되면 위아래 떨림도 가져오게 되겠네? 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요. 우리가 이제 표가 있었고 그 아래 보면 지진의 기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5번 부분에요. 자, 지진 기록을 분석하면 진원으로부터 거리, 진도, 지구 내부 구조 등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PSC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PSC가 뭐냐면은요. 자, 지진파가 진원으로부터 쫙 해가지고 여기가 진원이에요. 여기가 지진 관측소예요. 그래서 지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진을 기록했는데 결국엔 관측소에 기록된 지진은 누가 먼저 도착해요? 아까 누가 빠르다 그랬죠? P파가 얼마? 8km/s. S파가 얼마? 4km/s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소에는 누가 먼저 도착한다? P파가 먼저 도착을 해요. 그 다음 누가 도착한다? S파가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P파의 진동이 S파보다는 진폭이 작다 그랬죠? 그래서 지진 기록기에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 이런 형태예요. 쭉 가다가 미세한 떨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떨림이 좀 커져요. 요게 이제 지진 기록계에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표면파가 오게 되면 더 크게 떨리겠죠. 그쵸? 자, 그런데 PSC는 뭐냐면 이때가 최초 진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가 바로 P파가 도착한 그러한 기록된 그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 T, 시각 T죠. 시각,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 여기에는 진폭이 커졌어요. 여기는 S파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S파가 도착하게 된 시각을 T'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측정했던 여기의 시간 차이를 PS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PSC를 TPS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T' 마이너스 T가 바로 PSC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PSC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니은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내용 보기가 아니라. 자, 지진 관측 기록에서 진폭은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므로 진폭이 클수록 진도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더하기 내용이 나옵니다. 지진 기록 해석하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앞서서 앞에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기는 해요. 이거 앞서서 우리가 PSC를 구하는 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공식을 해볼게요. 이것도 뭐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A 관측소에서 B 관측소에서 각각 동일한 지진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시각에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시각 이제 이게 지진이 관측된 시각이 되는 거죠. A 관측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P파가 도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S파가 도달하게 됐어요. 이 시각이. 아시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된 시각이 여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P파가 관찰이 됐고요. 여기에서 S파가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S파가 관찰된 시각에서 P파 관찰된 시각 빼준 요 시간 차이가 바로 PSC가 되는 거죠. 요 차이가 PS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PSC가 누가 더 길어요? B 관측소가 더 길죠. 그럼 사실 B 관측소가 진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동일한 지진이라고 하면 여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여긴 시간이 이만큼 걸렸고요. 여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어떠한 하나의 지진이 동일한 지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여기도 지진이 양쪽에서 발생돼서 어떤 지진 관측소에서 측정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지? 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PSC를 이용을 해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아까 PSC가 뭐라 그랬죠? PSC는 T'이니까 아까 T'이 뭐였죠? 느리게 전파가 되는 S파의 전파 시각 마이너스 P파가 관측된 시각, 이 시간 차이를 우리는 PSC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우리가 V는 T분의 S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가 진원이에요. 그리고 진원으로부터 여기 이제 지진을 관측한 관측소예요.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디스턴스 D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지진파의 속력은 T분의 D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PSC는 결국에는 요거 마이너스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V분의 D가 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PSC는 TS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VS분의 D가 되고요. TP는 뭐가 되죠? VS죠, S. 그쵸? S파의 속력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VP분의 D가 되겠죠. 뭐 D를 이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놓고요. TPS는 그러면 VS분의 1 마이너스 VP분의 1 곱하기 D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PSC를 알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쭉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VS 곱하기 VP분의 VP 마이너스 VS가 되죠. 얘를 옆으로 넘겨야 되니까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거리 D는 자, VS 곱하기 VP가 먼저 나오면 돼요. 위쪽에. 어렵죠? 그쵸? 근데 이쪽에 VP를 곱하고 여기 VS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VP 마이너스 VS 여기에 PS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이러한 PSC를 이용해서 진원까지 거리를 계산해주는 공식을 완료할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진 기록 해석하는 거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PSC 구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우는 거는 정지시켰다가 정리하실 필요 있으면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하기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PSC는 A 관측소보다 B 관측소에서 더 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B 관측소가 A 관측소보다는 더 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원에서 가까운 관측소일수록 피파가 먼저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진 기록의 진폭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진파가 전파됐을 때 지진파의 세기는 P파보다 S파가 어떻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S파 뒤에 L파가 오게 되면 L파의 진동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되면 이런 얘기는 나오죠. 여진이 있고 본진이 온다. 그렇죠? 여진은 진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요. 본진은요. 뭐 표면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곳은 S파이에서 본진이 느껴지게 되겠지만 표면파가 들어오는 곳에서는요. 이 표면파 때문에 본진은 굉장히 진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진파 추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의 내용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이 PT를 올려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실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앙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진앙의 위치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요. 사실은 이 어떠한 관측소로부터 이 지진이 발생된 곳까지의 그러한 곳을 우리는 원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된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PSC를 이용을 해서 이 관측소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을 그려요. 3개의 관측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C에서 그린 거는 요 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A에서 그린 것은 요 원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B에서 그린 것은요. 요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 2개의 원이 만나는 곳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원은요. 요 원은 얘랑 어디서 만나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하얀 거랑 주황색이랑 만나는 거는 여기죠. 요거를 점으로 이어요. 선으로 이어요. 이렇게. 이었죠? 그 다음 주황이랑 노랑이가 만나는 곳 여기예요. 여기. 요걸 직선으로 이어요. 그 다음 뭐가 남았죠? 하양이랑 노랑이랑 만나는 거죠. 하양이랑 노랑이랑 만나야 되는데 노랑이가 더 가야 되는데 노랑 더 가라. 자, 이렇게 되면 하얀 거랑 노란 거랑 만나는 게 요 점과 요 점이에요. 그쵸? 여기를 직선으로 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한 점에 만나요. 바로 여기가 진앙의 위치가 돼요. 진앙의 위치. 도대체 진앙 왜 찾았어요? 진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요. 진앙 연직 아래쪽 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진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직이라는 표현보다 이건 수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직과 수직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진앙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앙 위치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래서 진앙 위치가 여기가 됐어요. 한 점으로 만나는 이 위치가 진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앙으로부터 진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진원의 깊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진앙이라 그랬어요. 관측소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진앙 거리라 그래요. 요 거리는 다른 말로 진앙 거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프로 나와 있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이 진앙 거리에 대한 그래프도 PSC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Y축 값이 진앙 거리로 나오거든요. Y축 값이
그렇죠? 뭐 X축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난 거리가 진원까지 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난 거리는 이건데 진원 여기에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그리냐면 진항을 찾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원래 A에서의 진원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그어주고요. 진항이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선의 한 점에 해당이 되죠. 이거를 수직으로 여길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하고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뭐가 돼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면에서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까지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원래까지 진원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진항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지표상에 원이 있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차피 진원까지 해당하는 지표상에서 보면 하나의 평면상에 존재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는 입체 9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 결국에는 요 진항으로부터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만 수직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9의 한 점에 닿게 되었다. 우와! 9의 한 점에 닿게 되니까 바로 뭐예요? 여기가. 그게 요 위치거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진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진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했던 PSC를 이용해서 측정했던 진원 거리가 되는 거고요. 진항으로부터 이 진원까지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관측소에서부터 진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진원의 깊이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원이 깊이에 따라 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떠한 형태의 지진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많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강의가 길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죠. 이로부터 연집 방향에 위치한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피파는 종파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고 S파는 횡파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어떻다?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진원, 진앙, 나란, 수직. 자, 그 다음 세 번째네요. S파는 어떤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어요? 우와, P파는 다 통과하는데 S파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지진파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P파이고 지진 기록에서 P파와 S파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각차를, 그 시간을 바로 PSC라고 합니다.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PSC는 길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 지구의 구조에서 지진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지진파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되고 진원, 진앙 이러한 용어들 우리가 다뤄봤고요. 지진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인 반사하거나 굴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했죠? 지진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파와 표면파에 대해서 배웠고요. 실체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P파와 S파의 특징,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진앙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진앙으로부터 진원의 깊이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지구과학, 자연과학개론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남은 강의 충분히 이제 정복하실 수 있으시라는 그런 자신감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낙훈 교수였습니다.